뭐 바쁘시죠? 아니 안 바쁜데요. 예, 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 바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예, 한상진 기자. 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네.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다음 재판을 보시는지에 네, 대한 이야기. 얼굴이 그때는 꼭 밝지만은 않았어요. 뭐 그렇죠. 예. 걱정도 되고. 예. 근데 뭐 지금 싱글벙글 하실 뿐만 아니라 얼굴 빛이 그냥 좋아지셨네요. 반짝반짝한데요. 그렇진 않고. 예. 그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재판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윤석열 씨 거짓말 재판.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뭐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기대와 실제로 좀 법률적으로 뭐 그냥 사건 기자의 눈으로 이제 분석했을 때 이게 좀 달랐어요. 뭐 제 마음이야. 그 굉장히 정의로운 결과가 나와서 예. 그 선거 대통령 당선된 게 무효가 되고 선거 보존금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바라죠 당연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바라는데 실제로 재판 진행되는 상황을 다 보고 그리고 재판에서 나왔던 증거들을 쭉 봤을 때 이건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나름 이제 예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안 중에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정도 나올 것 같고 벌금이 나올 것 같다. 근데 100만 원 이하로는 안 나올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무슨 하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재판을 윤석열의 거짓말 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바깥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근데 그냥 윤석열 거짓말 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거짓말 재판이죠. 예, 뭐 재판이고 공직선거법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 된 그 그렇죠. 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안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 윤석열 씨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했었던 말 중에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2013년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나고 굉장히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던 건진법사 전성배, 무속인이죠. 이 사람을 그렇게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간에서 기자들 앞에서 나는 만난 적 없다. 김건희와 만난 적이 없다. 김건희와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혐의였고 또 하나는 본인이 검찰총장이 됐었던 2019년 7월에 그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2012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윤우진이라는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20대 대선에서도 계속 이어가거든요. 당연히 대선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에 나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해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월요일 날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그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실상 실형이 나온 거죠. 실형이 나왔어요. 실형이 나왔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많습니다만 실형은 예상을 우리는 하지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아니 우리 저도 그랬고 앵커도 그랬고 실형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지난주에 하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마음속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 나올 때 그렇죠. 사석에서도 그렇고 벌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이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까? 판단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재판에 직접 참여도 하셨고요. 일단 재판 다 들어갔으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기소한 사건이 두 개였는데 두 개가 다 유죄로 판단을 받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실형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재판 때 이 재판장께서 특검과 윤석열 씨 쪽에 요청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게 뭐였냐면 특검에는 20대 대선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몇 표 차이로 판가름이 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니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사가 나오기 전과 후에 보도량이나 사건이 쟁점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내라 이런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판사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의아했어요 좀. 그러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혐의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명하세요. 그렇죠. 보통 뭐 이런 예. 정도는 많이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몇 표 차이가 났냐. 그 데이터를 내라.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 허위사실이라는 이 보도가 이 주장이, 윤석열 씨의 주장이 나오기 전과 후에 이 쟁점과 관련돼서 언론의 보도 행태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라.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저게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유죄를 주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무죄를 주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내라고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사건이기도 해서 그런지 자꾸만 보수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저 시그널이 한 6대4 정도로 좋은 시그널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거죠. 한 가지 쟁점의 보도량이 확 줄었다거나 그렇죠. 줄지 않았다거나 이런 걸 그렇죠. 평가해서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데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제가 뉴스타파에서 글로 된 기사를 쓴 그 얘기를 여기서 와서 설명한 적 있잖아요. 실제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실제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해보니까 정말 윤석열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변호사 소개해준 적이 없어, 이 말을 한 직후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보도량이 이전과 현격하게 다를 정도로 확 줄어든 걸 제가 확인해서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맞아요. 건진법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진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힘이 그 국민의힘의 힘이 대단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재판장께서 이 논리를 세우려고 저 자료를 내라고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는 제가 이런 판결문을 읽는데 제 법정에 저도 이제 현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판결을 논리 구조를 쭉 짠 거를 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듣는데 너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고, 이게 저런 논리 구조를 짜면 이게 무죄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겠다. 이미 들을 때. 그게 보통 이제 읽다가 다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단 한마디도 없고, 제가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윤석열 씨가 그 당시 대선 때 했었던 이 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해. 이 얘기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씨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뭐 단어나 문구로 이게 오해가 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장은 그런 얘기 다 무시하고 아니야, 당신이 말한 거를 단어나 문구 이런 걸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생각을 해서 판결의 전제로 삼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판단할 때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당신은 변호사 소개한 적 없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고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어. 다 그래. 첫 번째 단계 넘어가. 그럼 두 번째, 본인이 말한 게 허위사실인지의 여부,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한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만났다는 거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어. 두 번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없었던 시기에 당신이 기자 한상진과 했었던 그 디테일한 설명을 우린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결문에 한상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제 이름이 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이것도 이제 끝났어. 그러면 허위사실을 얘기를 하는 당신에게 허위의 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이었는지 유포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볼게. 쭉쭉쭉 설명하시면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겪고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이 없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실수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알면서도 한 허위사실 유포라고밖에 볼 수 없어. 그리고 그게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영상에 보면 실수같이 안 보여요. 맞아요. 이게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런 걸 순식간에 지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아카데미상 줘야 됩니다. 각본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왜요? 아니 뭐 지금 청산 뉴스입니다. 처음 나오셨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요.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판결문을 읽는 상황에서
본인의 15년도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는 단순히 당선무효형이 나온 사건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한상진 기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15년이 걸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몇몇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항상 받아요. 그러면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 공치사를 얘기하게 돼요. 하십시오. 그러니까 15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저는 오늘은 좀 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습니다. 저 그러면은 사실은 동접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은 한상진 기자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뭐 2012년 사건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떤 기사를 썼고 뉴스타파에서 어떤 기사를 썼고 이 얘기는 이제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했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월요일 날 판결이 나오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좀 들떠서 들뜬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한상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쨌든 제가 좀 들떴어요. 그래서 저도 막 좀 기쁜 마음에 그리고 기쁘다는 게 뭐 제 기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느낌이 진짜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상진은 이름을 지우더라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들떴었는데 지금은 조금 차분해져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언론 개혁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하호영 앵커는 뭐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자들 욕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욕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검찰 출입 기자들 막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번호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악플도 많이 달리시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검찰 그리고 경찰 이런 곳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다 거기에 있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시작이 돼서 취재가 시작이 되면 그 1차적으로 취재해야 될 곳은 또 거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는 일단 두 번째고 일단 기자는 기사를 쓰는 게 또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오보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검찰이 좀 휘둘리는 기사를 쓰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경찰이 휘둘리는 기사를 쓰게 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을 그냥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 기자들도 사람인데 힘 빠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기자들을 욕을 하되 그리고 기자들이 하는 그 취재와 보도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되 잘하는 건 응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드립다 막 진짜 막 드잡이만 할 게 아니라 그 기자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요. 제가 꼭 이 대목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사실 저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부터 기사 참 많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윤우진 씨와 관련돼서 쓴 기사만 제가 직접 쓴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뭐 데스킹 봉기사까지 다 합치니까 거의 한 40개쯤 돼요. 제가 일간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주간지 기준으로 한 주제로 40개를 쓰면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쓴 거고 그중에 보니까 다큐가 한 대여섯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썼는데 그 사이에 저는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이제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때 실제로 뉴스타파가 휘청할 만큼 그 조합원들의 이탈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 뭐 후원회원이 거의 한 후원회원이 그렇죠. 후원회원이 한 20% 정도가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저희는 뉴스타파는 후원회원의 후원금만 가지고 먹고 사는 또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후원회원 수가 20%가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은요.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적폐청산에 가장 앞세우면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총장으로 선임이 되고 그 과정에서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여권 그리고 적폐청산의 분위기들을 하면 윤석열은 총장이 되어야 하는 분위기인데 그때 윤석열의 거짓말 녹취를 직접 입수하셔서 그게 청문회장에서 틀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도 당일날 오해 많이 샀고 밤일 거의 다 끝났을 때 그래서 뭐 그냥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이 한상진 기자와 뉴스타파가 고춧가루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진짜 막 협박 전화 문자 많이 받았고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저도 사실은
윤석열 씨가 인사청문회 그때 인사청문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그때 윤석열 씨는 인사청문회 나와서 했었던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검찰개혁에 100% 찬성, 네.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 찬성. 심지어는 네. 기소청도 기왕이 하는 거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기소청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네. 공수처 설치 100% 찬성. 조합 빠르게 가면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다 거짓말이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었던 검찰 개혁을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강하고 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기사 때문에 좀 시끄러졌을 때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다시 이제 얘기를 좀 돌아가면 어쨌든 기자들이 하는 일이 항상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항상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공익적인 측면이다 이런 대체로 말씀하죠. 그래서 네. 저는 기자들이 취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뭐 검찰 기자 이제 법조 기자들이 막 싸그리 모아서 막 욕을 먹는 분위기가 많은데 이 하호영 기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 기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의 9할 이상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좋은 기사 많이 쓰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기자들의 노력이 저 같은 듣보잡 기자 말고 진짜 훌륭한 기자들 정말 많은데 그 기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도움이 됐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는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좀 8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70년 이상 진행됐었던 검찰의 구조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좀 바뀔 이걸 겁니다. 또 기자들이 좀 지켜봐야겠죠. 네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그럼요. 해갈 것인가에 대한 걸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정정을 해드리면 네. 저는 법조도 대표도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유,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저희가 이 시간이 흐르면 보통 동접자 숫자가 1000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11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한상진 기자 더 생생한 현장 들으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게 잘 되는 건 무조건 다 앵커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읽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한상진 기자 말 막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한상진 기자가 저는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인상 깊게 하셨던 말씀이 재판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이 재판 현장을 생생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그 재판장의 모습도 보셨고 본인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도 보셨고 제가 진짜 윤석열은 이 순간 어땠는지 전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하호영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서초동 법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내란 재판이 시작된 뒤에 윤석열 씨가 법원에 출두하는 날은 좀 경계가 삼엄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 경계가 삼엄해요. 그래서 막 그 검문 검색도 좀 세게 하고 근데 그날은 더 평소하고 더 달랐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검찰과 법원이 만나는 길이 있죠. 보통 있죠. 이 저 반대편 쪽에 흔히 우리가 이제 법원 동문이라고 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군데입니다. 법원 동문이 있고 검찰청 정문 맞은편 쪽에 있는 저기 문 쪽에 있는 그 길이 법조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동 법조탐이 그렇게 있는데 그 검찰청 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법원 동문 건너편 쪽 문 그 문 출입이 금지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왜 금지를 했죠? 그날 거기가 출입이 금지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그 문제가 벌어질 거를 예상해서 경찰들이 거기를 통제를 해서 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동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당선무효라는 상징성 때문에거든요. 그날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좀 서초동 분위기가 좀 삼엄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502호 법정에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계속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1심 선고를 어디서 했냐면 417호 대법정에서 해요.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던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이 사형 선고 받았던 곳이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실형 받았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죠? 역사의 현장이죠.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 씨가 지금 내란과 관련된 혐의 재판 그리고 선고를 거기에서 종종 받긴 하는데 예, 거기서 받고 이 있었죠. 사건도 역시 그리고 예. 이 사건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원래는 녹화 중계한다고 했었다가 맞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네. 그 재판부가 이거를 생중계로 받아줬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달랐고 방청객들 숫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어서 보통의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저는 공부 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 출입 비표를 일반 방청객 비슷하게 이제 받아서 제가 이제 예. 들어갔는데 그날은 그 비표만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날 법정 못 들어갈 뻔했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자단에게만 주는 비표와 별도의 종이로 된 입장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상황했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알고 예. 저는 이제 출입처가 없고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닌 사람이라서 사실은 당사자고 지금까지 본인만 들어왔는데도 네. 그래서 네. 제가 급하게 예. 그 서울중앙지법을 출입하는 제2기자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쭉 이제 모여 있는 1기자단이 있고 그 좀 마이너 매체, 좀 표현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작은 매체들이 좀 뒤늦게 수년 전에 만든 그 거기 있는데 거기에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입장권 하나를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겨우 제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판 시작되기 전까지 전 얘기고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 재판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호영익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두 가지 얘기했었죠. 이거 여기에 국민의힘의 존폐가 걸릴 때 이 얘기 계속 했었습니다. 예. 돈 390억이 네 집에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어쩌면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 얘기도 예.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내란 일으킨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본인이 한 이 결과 때문에 이 허위사실 유포, 사소해 보이지만 이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섰던 대한민국의 제1야당 하나가 어쩌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그날 제가 법정에 앉아서 윤석열 씨의 재판부의 재판 판결문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도 자꾸 눈이 윤석열 씨에게 가죠. 예. 재판 선고가 시작돼서 한 2, 3분 정도 지나니까 전 알겠더라고요. 아, 오늘 이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나오겠구나. 예. 이 재판부가 사건을 설명하는 뉘앙스가 일단 달랐어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다만 해가지고 무죄가 나면 폭동 날 것 같은 느낌의 판결문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유죄 선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판결문에서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씨 재판 도중에 계속 옆에 앉아 있는 본인의 변호사하고 귓속말 하면서 웃고 계속 웃고 떠들어요. 아 정말 보통 때 같으면 혼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 같으면 혼나요. 저 판사가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근데 그렇지 않았군요. 사건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맞습니다. 진짜 사건 취재하다 보면 근데 지금 자세가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력 많이 하죠. 왜냐하면 미워지면 취재하기가 어느 어렵죠. 순간 사건이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취재도 안 되고요. 나중에 기사 쓸 때 오버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사건 취재할 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윤우진 사건 취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윤우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단군 이래 이후에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은 없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 윤우진 씨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환경 전 또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날은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냐면 진짜 사람이 미워지려고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제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 이 사람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저도 참 나름 열심히 쓴 기자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미워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정말 그날 법정에서는 정말 이가 딱 갈리면서 정말 사람이 너무 미워. 아니 재판부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님도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이 휘청한다라는 걸 알고도 판결하는 겁니다. 그런 엄중함이 있죠. 그러면서 판결문 중간중간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죄값이 그러니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세요. 이 표현을 쓰는 판사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판결문에
죄질이 불량하다, 죄값이 가볍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사실은 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난 비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자주 등장하지도 않죠. 자주 사실은. 등장하지 않은데 이 판결문에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본인의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할 때마다 그래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런 불량하다.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써요.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판결문을, 그것도 본인에 대한 판결문을 판사가 읽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자기 표현이라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점심 뭐 먹었는지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웃고, 그리고 돌렸다가 채 한 3, 4분 안 돼서 다시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씩 웃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는데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한때는 대통령이었고, 한때는 대통령이었던 사람. 물론 내란범입니다만. 그리고 전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가 되는 걸 본인이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태도의 문제가 있네요. 저거는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 앞에서 본인이 이런 상황이 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최선의 가져야 될 염치는 있는 거잖아요.